그 기출문제표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뭐 한번 보신 적도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이제 15년 이제 안전교육이 출제되면서부터 그 밑에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 알다시피 전부 사실 교육학과 관련된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뭐 너무 많은 교육학을 할 필요 없고 그냥 핵심적 부분만 골라가지고 한번 쭉 훑어보고, 그리고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여러분들 13년도 시험 문제가 ARS 시험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ARS라는 이 냄새를 약간 풍기면서 묻지 ARCS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조금 한번 훑어놓으면 이게 문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이제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이제 이 정리한 이제 프린터 속에도 좀 그중에 좀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챙기면서 너무 여러분들 뭐 이 시간을 많이 보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강의 듣고 그냥 한 2시간 강의 한 10분 정도 그냥 복습하고, 2시간 강의 한 10분 정도 복습하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좀 덜 부담스럽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지난번 논술을 제가 한번 첨삭을 이제 해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교직 논술이 가지는 특징을 조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교직 논술이 가지는 가장 큰 이제 특징이 뭐냐면 1200자라는 겁니다. 1200자 원고지를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등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 답을 하는 것인가 하면 한 2000자 정도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쓰고 싶은 말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 같은 경우는 1200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좀 여러분들 원고지를 잘 이용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1200자를 쓰는데 60분은 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많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제한점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글을 보면은 제일 큰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접속부사를 쓸데없이 많이 붙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접속사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쓰는 걸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또 뭐 다음으로, 또 마지막으로, 막 이런 거를 문단 앞에 붙여놓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다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경우는 이거 한 2줄 이상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결국은 키워드를 쓸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3문제가 나오든 4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문단으로 딱딱딱 구분이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처음으로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접속부사도 있고, 여러분들 이제 이 문장 속에 보면은 뭐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런 것들은 1200자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태고를 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과감하게 한번 빼보세요. 그래도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이 접속부사를 좀 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야기는 뭐냐면 원고지의 어떤 칸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이 수로부입니다. 수로부. 그러니까 이 수로부를 쓸 때 우리가 이제 구어하고 이게 문어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을 보면은요, 이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좀 예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빙 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심하지 않고 뭐 이거 정도는 아니더라도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 수도 붙여야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자기가 늘 퇴고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요 확 줄여야 됩니다. 뭐냐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는 그렇다. 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볼 수도 있습니다. 본다. 이 수로부를 줄이지 않으면 우리가 말을 할 때하고 글을 쓸 때하고는 이건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한 편 정도씩은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편씩은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가지고 계시는 거 왜 조학교 교수 하이패스에 그 연습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 연습 문제를 계속 일주일에 한 편씩이라도 써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되도록이면 이 쓰실 때 A4로 쓰지 마시고요. 이게 B4 원래 그 OMR 용지에다가 연습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여러분들 그 지스쿨이나 학원에서 곧 팔게 될 겁니다. 원고지 방식의 이 부분을. 그래서 이거를 그 큰 종이에다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작은 종이 쓸 때의 글씨체와 큰 칸을 쓸 때의 우리가 글씨체가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익숙해 놓지 않으면 사실 한 60분 우리가 작성 시간에 약간 시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일주일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얼마 남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편씩 정도 써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 이번에 그걸 바뀌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1차 시험의 점수 배점을 교육청별로 달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원도 같이 교직 논술을 20점에서 40점,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80점에서 60점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법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교육청들이 특히 이제 미달 지역의 교육청들이 좀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조금 쉽게 뽑겠다. 그리고 이 시험 부담감을 조금 덜어주겠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강원도 같이 그런 방식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사실 이제 교직 논술이 40점 되면은 이게 사실 엄청난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좀 여러분들이 이 교직 논술에 작년에 너무 물채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칼채점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칼채점과 물채점의 차이점은 실질적으로는 세트 채점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덩어리로 채점을 해버리면 뭐 맞든지 틀리든지 덩어리로 4점짜리, 6점짜리를 덩어리로 채점해버리면 칼채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나누어서 채점을 해주면
물채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 나중에 다시 논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십시다. 요게 여러분들이 좀 순서를 좀 보시면은 요게 목차 부분을 좀 보십시오. 예, 목차 부분을 좀 보시면은 요게 파트 1번이 교육심리학과 생활지도고, 그 다음에 파트 2가 교수방법론이고, 그 다음에 파트 3가 교육과정이고, 파트 4가 교육평가, 그 다음에 파트 5가 교육행정, 그 다음에 6가 교육철학, 그 다음에 7이 교육사회학인데, 지금 중등도 그렇고 초등도 그렇고 이게 지금 논술형 시험 문제로 바뀌게 되는 이제 중등도 바뀐 가장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 너무 객관식에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지식 위주로 묻지 않고 너무 그냥 이론적인 문제만 많이 물어가지고 교육학이나 이 교직이 별로 교사들의 현직 생활에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좀 현직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문제가 교수방법론, 교육과정, 교육평가에 좀 더 집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교육심리학과 교수방법을 이렇게 분리를 많이 시켜놓는데, 여러분들 미국의 유명한 교육심리학 책들을 보면은 사실 교육심리와 교수방법론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외국에서는 이 심리와 방법을 별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학교 체제 자체가 교육심리학 과정이 있고 교수방법론 교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나들지를 못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언제든지 넘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트 1, 2는 실질적으로는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하고 교육평가를 이게 원래는 한 명의 교수가 교육과정하고 교육평가를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교육과정 평가원이 좀 더 이제 자리를 잡고 교육과정 평가원의 영향력이 좀 커지면서부터 평가가 독립적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출문제 분석에서는 아직 평가가 많이 안 나왔거든요. 평가가 많이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유행하고 있는 과정 중심의 평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있습니다. 과정 중심의 평가는. 왜냐하면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홍보가 아직 좀 덜 되었다 그럴까요? 그런 면이 조금 있어가지고 과정 중심 평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험 문제 우리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정은 초등 쪽에서는 이 행정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가 교사들이 학교에 가면은 당장 부딪히게 되는 것이 이제 교육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행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천적인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장학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지도성을 발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교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철학과 교육사회학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좀 아무래도 학교의 현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냥 제일 그냥 중요하고 좀 이제 나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서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요성은 앞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육 심리를
바로 들어갈게요. 네, 교육 심리를 좀 바로 들어가는데, 그 프린터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 화면을 크게 띄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프린터가 없으면 뭐 화면을 조금 띄워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만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심리는 크게 세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 심리는, 교육 심리는 이제 크게 세 파트가 있거든요. 세 파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가 발달 심리입니다. 발달 심리인데, 지금 이게 발달 심리가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은 22번까지가 사실은 발달 심리학입니다. 22번까지가 발달 심리학입니다. 발달 심리학이고, 그 다음이 이제 학습 심리학입니다. 학습 심리학인데 23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 28번까지입니다. 요게 학습 심리학입니다. 지난번에 16년도 시험 문제가 이 학습 심리학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생활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생활지도라는 말 대신에 생활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생활교육은 그 상담 심리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사실은 볼 수 있거든요.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제가 작년 문제를 좀 해설을 조금 해드릴 텐데, 시험 문제상으로는 REBT를 묻는데 사실 앞쪽에서 묻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인간주의 상담 이론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약간 뭐라 그럴까, 좀 교육학 이론이 조금 안 되어 있으면 이게 도대체 뭘 묻는 건지 모르게 문제를 풀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요 상담 심리학에서 좀 다뤄야 되는데, 이게 논술형 시험 문제에서는 인간주의 상담 이론이 이게 아주 뿌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교직 논술, 이번에 유아 교직 논술에도 보면은 사실은 뭐 공감이라든지 또 일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인간주의 상담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주의 상담 이론 말고 이제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이제 행동주의 기법들, 그 다음에 REBT 이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래 논술형 시험 문제에서는 많이 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강의를 조금 들어 나가시고 제가 약간 기출 문제를 해설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혀 지금까지 교직 논술을 보았던 시각이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좀 몰랐던, 이게 교육학이었어? 라고 하는 아마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브룬펜브루너가 나오는데, 이 브룬펜브루너,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아 교직 논술을 준비한다 그러면 전 브룬펜브루너를 확실하게 찍어줍니다. 이거는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요거는 여러분들 이 초등학교 정도에서도 브룬펜브루너는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중등 같은 경우는 브룬펜브루너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게 주로 이제 유아라든지 초등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중요한 위치가 있는데, 이게 왜 이제 중요한 이론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환경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환경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왜? 너무 오래된 구닥다리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은 생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태학적 발달 이론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는 환경입니다. 네, 환경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브룸펜 브루너 이외에 환경은 그냥 뭐 환경이려니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브룸펜 브루너가 이 환경을 5가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미시체계, 두 번째는 중간체계, 세 번째는 외체계, 네 번째는 거시체계, 다섯 번째는 시간체계로 구분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이 5가지는 좀 이렇게 가볍게라도 되풀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시간의 어떤 변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거시체계라는 것은 좀 국가의 어떤 문화적이고 법률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특정 문화에서의 이념이나 태도나 관습이나 법률 등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미시체계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은 조금 외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말과는 사실은 조금 표현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즉각적이다, 직접적이다, 다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은 별로 브룸펜 브루너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일은 아닙니다. 아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뭐 부모라든지 친구라든지 교사라든지 뭐 이런 경우들은 전부 미시체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가지고 미시체계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리고 중간체계는 미시체계의 상호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와 부모가, 내 아버님이 친구를 불러가지고 야, 너네들 좀 그만 놀아라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부모님이 학교 가가지고 교사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교사와 부모, 친구와 부모, 친구와 교사, 요게 이제 우리가 중간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체계는 미시체계 간의 상호관계, 상호작용적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요런 키워드는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가 시험 문제를 쳤던, 재작년에 우리가 시험 문제를 쳤던 영교육과정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는 정의가 영교육과정이라는 것 자체도 물론 배점이 있지만 영교육과정을 정의 정도는 써줘야만이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간체계 같은 거는 미시체계 간의 관계, 미시체계 간의 상호적 관계, 이 정도의 키워드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외부 체계는 미시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의 직장, 또 우리가 교사의 가정, 그 다음에 친구의 가정,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외부 체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을 5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주었다. 자, 첫 번째 미시체계, 두 번째 중간체계, 세 번째 외체계, 외부체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시체계, 다섯 번째 시간체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키워드를 조금 이제 자주 반복하는 것이 이제 좋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삐아제입니다. 예, 삐아제인데 이 삐아제하고 비고츠키하고 서울교대 교수들이 내 모의고사에 이걸 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는 되도록이면 문제를 빼자.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교대가 걸리든 이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를 조금 가끔 합니다만, 어떻든 이제 이 삐아제는 중심적 위치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예, 중심적 위치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피아제, 피아제는 이게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곳은 사실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논술형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인지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지 발달 이론, 초인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정신입니다. 또는 우리가 지능, 그 다음에 생각,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표현하는 말은 사실 정신을 가장 많이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지라는 말은 정신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 같이 정신분석이론, 이렇게 정신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초인지, 이런 식과 같이 살짝 정신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시해 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제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의 정신은 이렇게 발달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응용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가 하면은, 이게 평행과 불평행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평행과 불평행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이 피아제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은 다 평행론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수에 돌을 이렇게 던지면 이제 물이 좀 출렁이다가 다시 잠잠해집니다. 이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잠잠할 때를 평행 상태, 물이 출렁일 때를 불평행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불평행 상태에서 평행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아이들의 불평행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질문이라든지 과제라든지 퀴즈라든지 이런 걸 내면은 아이들은 평행 상태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 평행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기능이 동화와 조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이 피아제 이론에서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것이 동화와 조절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이 이제 피아제 그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교사는 불평행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그 ARCS 이론에 보면은 아이들의 어떤 주의 집중을 이끌어낼 때 좀 신비감을 제공해 주라. 좀 알듯말듯한 이야기들. 또 이제 어떤 약간의 어떤 퀴즈를 내주라. 이런 것들이 일종의 뭐냐면 이 피아제 이야기와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좀 이렇게 약간의 좀 이해할동말동하는 어떤 문제들, 그리고 궁금증을 어떻게 유발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해 주면은 애들이 불평행 상태에 들어가고 그 불평행을 평행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 동화와 조절적 작용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인지 발달 이론이지만 인지 심리학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된 기점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동화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 기존의 인지를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환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절인데, 이거는 아예 새로운 인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물과 환경과 지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인지를 사용하는 거냐,
그 다음에 새로운 인지를 사용하는 거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이제 엄마가 이제 바이올린을 사줘 가지고 집에서 연습용 바이올린을 가지고 바이올린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이제 동네 악기상을 지나가다가 이 아이가 바이올린을 비올라를 봤습니다. 뭐 첼로를 봤다고 해도 좋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자기는 이제 알고 있는 것이 바이올린인데 큰 비올라를 보고는 저거 내가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보다는 굉장히 큰 바이올린이네. 이렇게 아이가 이 비올라를 인식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아이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이라는 인지를 가지고 사물을 인식해 준 것이기 때문에 동화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옆에서 든 엄마가 야 이놈아 그거 바이올린 아니야. 비올라야 비올라. 따라해봐 비올라 비올라? 이 아이가 이제 처음 들으면서 엄마의 어떤 도움으로 비올라라는 인지 구조를 만들어서 다음번에 비올라를 보면은 비올라라고 해석을 해 나갑니다.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조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동화와 조절을.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동화와 조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불평행이 발생하면은 그 불평행을 평행으로 해소시키는 과정이 동화와 조절이다. 그래서 교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신비감, 또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좀 알똥말똥하는 어떤 질문들, 또 아이들이 좀 공부해보고 싶어하는 어떤 영역을 던져주면서 아이들을 이끌어 나가면은 이 피아제의 불평행을 이용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인지 발달의 단계잖아요. 그래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 조작기인데 교직 논술이기 때문에 구체적 조작기에만 좀 집중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 우리가 크게 뭐 신경 쓰실 것 없이요. 예. 여러분들 구체적 조작기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보존성과 가역성입니다. 예, 보존성과 가역성이거든요. 그리고 이 보존성과 가역성이라는 것은 전부 다 탈중심화를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7 플러스 2는 9다. 여러분들 요게 이 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꼴은 왼쪽에 있는 한과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같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소위 말씀드려서 보존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보존성을 형성하지 못하면 학교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5세도 초등학교 입학이 되잖아요. 5세 초등학교 입학은 누가 책임집니까? 교장이 책임집니다. 그럼 이제 5세 아이가 행정실에 와가지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싶어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행정실장이 교장선생님에게 보고를 하면은 교장선생님이 그럼 그 아이 데리고 와보게 라고 해서 뭘 하느냐? 이 보존성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보존성이 얼마나 그 교육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 유치원 문제 있습니다. 철사줄에 참새 2마리가 앉아 있어요. 2마리 참새가 와서 철사줄에 2마리 참새가 더 왔습니다. 철사줄에 참새 몇 마리가 있을까요? 이게 보존성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엎어요. 뒤집어 엎으면 9는 7 플러스 2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이 같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뭐냐? 가역성입니다. 그러니까 보존성과 가역성이 없으면 아이는 학교 교육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한테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것은 조금 참고적으로 하시면서 그 구체적 조작기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예전에 그 객관식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초등은 다 구체적 조작기, 중등은 다 형식 조작기, 이렇게 시험 문제가 집중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데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피아제는 동화 조절, 평행화,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이 부분을 가장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들은 사실 뭐 감각운동기나 전조작기나 형식 조작기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크게 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비코츠키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이 수업이 있잖아요. 이 수업이 실제적으로는 비코츠키가 주장하는 이 인지 이론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이제 인지를 발달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비코츠키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요 위에 피아제 이론을 보시면 피아제 이론에도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아제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요. 피아제도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한 건데 비코츠키는 거의 100% 강조하는 겁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내하고의 이런 지금 현재 강의를 주고받는다는 것도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이 뭐가 있습니까? 놀이들. 그러니까 이제 이 피아제도 놀이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 사회적 상호작용이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건데, 이게 피아제는 그 놀이를 어떻게 봤나 하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어떻게 봤나 하면 놀이를 통해 가지고 불평행이 발생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불평행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동화와 조절을 하면서부터 인지가 발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비코츠키는 조금 이제 설명을 달리하는 거죠. 설명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비코츠키가 가지는 사회적 상호작용, 그죠? 다른 사람과의 어떤 상호작용이라는 거 중시 여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역사적 측면이 인간의 고등정신 발달에 아주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고등정신 기능이라는 것은 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소련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인지라는 말을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줘도 좋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이 GPD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네, GPD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근접 발달되는 독립적으로 문제 해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실제적 발달 수준과 그 다음에 유능한 우리와 또래와의 공동의 노력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잠재적 발달 수준과의 간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GPD라는 정의를 써줄 때는 독립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제 발달 수준과 주변의 도움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 수준의 간격이다 라는 요 말이 분명히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이제 한 자릿수의 곱셈 9구단입니다. 아이가 이제 9구단을 외울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자릿수의 곱셈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세 자릿수의
곱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을 때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는 지금 둘 다 구구단을 외워요. 둘 다 구구단을 외웁니다. 교사가 이제 옆에서 이제 이 두 자릿수나 세 자릿수의 문제를 풀도록 조금 이제 조언도 하고 힌트도 주고 이럽니다. 이러는데 그 A라는 아이는 두 자릿수를 풀고 그 다음에 세 자릿수에 어떤 조언을 해주니까 세 자릿수도 아이가 풀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서 해결할 때는 구구단밖에 못했는데 교사가 도와주니까 세 자릿수의 곱셈도 가능해지더라. 그런데 B라는 아이는 아무리 도와줘도 세 자릿수까지는 못 가고 두 자릿수의 곱셈밖에 할 수가 없더라 라고 하면은 이 사이를 GPD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이를 GP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수학습의 영역을 설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곱셈을 가르친다. 구구단을 가르친다. 의미가 없죠. 왜? 이미 애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B라는 아이에게 세 자릿수의 곱셈을 가르친다. 바보 같은 짓이죠. 왜? 이 아이의 지금 잠재적 능력은 세 자릿수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A라는 아이는 두 자릿수나 세 자릿수를 가르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아이는 두 자릿수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수학습의 영역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협동학습이 여러분들 구성주의 시대 때 많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협동학습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친구와 스터디를 할 때 여러분들도 모르게 실제 발달 수준과 잠적 발달 수준이 설정되면서 여러분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가 만약에 협동학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교사가 없더라도 협동학습을 통해서 두 자릿수의 곱셈을 B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A는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곱셈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A, B가 모든 학습을 해나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영역에서는 이게 뒤집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GPD는 협동학습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해준다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교육에서 인정해주자라고 하는 엄청난 배경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스캐폴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하고 내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실제 발달 수준도 뭐 제 강의 속에 들어가겠지만은 잠적 발달 수준도 강의 속에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적 발달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의 실제 발달 수준을 이끌어 나가서 잠적 발달 수준에 도달하게 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말씀드려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스캐폴딩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캐폴딩이라는 말을 우리가 뭐 비계나 발판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을 하고 요즘에는 그냥 스캐폴딩을 그냥 스캐폴딩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나오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교사의 도움, 그 다음에 동료의 도움, 이걸 이제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건데 교사가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스캐폴딩은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잠적 발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제적 발달 수준을 잠적 발달 수준으로 이끌어 나가는 동료의 도움, 교사의 도움, 성인의 도움을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코츠키가 구성주의에 많은 영향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성주의의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조력자, 안내자, 동료 학습자, 스캐폴딩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비코츠키에서 제일 핵심적 이야기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GPD와 그 다음에 스캐폴딩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사적 언어라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좀 약간의 우리가 이제 이 중얼대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혼잣말로 우리가 중얼대는 소리가 어떤 정신적 발달을 많이 가져오더라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속으로 이렇게 약간 중얼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많이 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비고스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스터디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뭐 책 읽기도 하고 뭐 키워드 읽기도 하고 이런 게 우리가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묵묵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속으로 말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바로 비코츠키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가 정신의 발달에 도움을 주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어떤 인지 발달에 수단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코츠키는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상보적 교수는 많이 아시죠? 국어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네, 국어에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비코츠키 이론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펠린스와 브라운이 독해력 수업에서 이거를 우리가 사용해 준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상보적 교수의 전략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순서하고는 좀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 책을 읽고 요약하고 조금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만들고 그 다음에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명료하게 만들어주면서 다음 읽을 것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교사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학생의 역할이에요. 학생의 역할인데 우리가 수업을 시작할 때는 이쪽부터 시작을 해서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수업 진행이. 수업 진행이 이렇게 되는데 이 상보적 교수의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교사가 처음에는 이 4가지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사가 처음에는 교사가 이 4가지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4가지의 전략을 학생들이 사용하게끔 점점 그 역할을 옮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사가 사용하는 이 4가지의 전략을 나중에는 아이들이 4가지 전략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가지고 상호 호혜적 교수, 상보적 교수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 펠린스가 이 상보적 교수의 어떤 절차를 안내, 교사의 시범, 조력, 자기학습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인지적 도제 이론. 이것도 사실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인지적 도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모델링입니다. 교사가 4가지 전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코칭과 스캐폴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4가지 전략을 교사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자신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교사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가 완전하게 4가지 전략을 사용해 주는 것이 명료합니다. 그것을 교사 것이나 친구들과 비교해 보게 하는 것이 반성. 그리고 그것을 다른 읽기 학습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탐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지적 도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별로 그렇게 인적 도제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인적 도제가 구성주의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보적 교수와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릭슨인데요. 엘릭슨인데 이게 사실 중등 같으면 엘릭슨이 완전히 이거는 별표입니다. 중등 같으면 이건 완전히 엘릭슨이 별표인데 야는 이렇게 왜 빨리빨리 안 넘어가냐. 이게 이제 왜 이게 중등에 조금 더 적합한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엘릭슨의 가장 핵심은 이게 청년기에 있거든요. 엘릭슨의 그 핵심은 사실은 청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청년기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거든요. 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정체성을 지니든지 또는 정체성을 지니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들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엘릭슨은 이제 아이들의 어떤 성공적 성격이 첫 번째는 신뢰감이 형성이 되든지 안 그러면 실패하면 불신감이 만들어지든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자율성과 수치감과 의심, 주도성과 제약감, 근면성과 열등감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교직 논술이기 때문에 아동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근면성이 갖추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 열등감에 우리가 빠져들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는 정체성과 정체성 혼미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볼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해당되나? 성인 초기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청년기 아니다. 청년기는 심리학에서의 청년기는 18세까지만 청년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인 초기야. 여러분들 성인 초기는 이거 몇 살까지인 줄 알아? 보통 심리학에서 35이야. 좀 있으면 여러분들 아마 이 중년기 요게 35세에서부터 50세까지가 보통 중년기야. 중년기인데 여러분들 한번 해봐. 시험 합격되면 어떻게 생겼어? 온 천지에 연락합니다. 그동안에 헤어졌던 친구한테도 전화하고 나 붙었는데 뭐 또 엄마, 언니의 사돈, 팔돈까지 다 전화해가지고 저 이민간 친구한테까지도 다 전화합니다. 이게 친밀감이 형성.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방문 닫아 겁니다. 안 나옵니다. 안 나와가지고 한 2달 정도는 방에다가 그냥 소주 대병 갖다 놓고 그냥 머리 풀어 헤치고 술 먹고 한 2달 후에 기어 나옵니다. 이게 엘릭슨이요. 대부분의 그 외국 이론들은 실증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연구하고 조사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엘릭슨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증적으로 연구할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 엘릭슨의 어떤 추정 이론입니다.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명한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면서 아이들의 주도적 성격과 그렇지 못한 실패의 성격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사실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할 필요 있겠나? 한 자식을 다 따서 외우면 됩니다. 신자 죽은 정친생통, 불수제 여론고 침적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굳이 그것까지 외우실 필요가 있겠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동기와 청년기 이 두 부분만 포인트를 두자라는 겁니다. 야는 이게 빨리빨리 안 넘어가네. 요거는 이제 엘릭슨 이야기의 좀 보충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게 아동기와 청년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마샤의 정체성 이론은 엘릭슨의 이 청년기 부분을 좀 이제 자세하게 연구한 겁니다. 이 마샤는 좀 자세하게 연구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샤이 이론은 사실 별로 그렇게 큰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는 없어서 뭐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래도 뭐 워낙 이제 교육학에서는 중요한 이론이라서 실어 놓은 겁니다. 그냥 참고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가지는 이제 정체성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우리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또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선택을 가지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을 우리가 정체성으로 적극 우리가 탐색하느냐, 또는 이제 어떤 위기나 고민을 겪었느냐, 그랬을 때 어떤 가치를 선택하고 참여하고 전념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아이는 고민도 하고 미래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체성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아이들은 고민도 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선택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조금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조금 핵심인데, 내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미래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게 유예예요. 모라토리움. 망설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체성 유실이라는 건데, 이 정체성 유실은 뭐냐면 자기는 고민을 안 해서, 그런데 미래에 대한 선택은 해서. 왜? 부모가 야, 넌 의사가 되어야 돼. 넌 판사가 되어야 돼. 라고 해서 자기는 고민을 하지 않았지만 주변 어른들의, 성인들의 선택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이 소실되었다. 자신의 정체성이 유실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정체성 유실입니다. 그 다음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이거는 여러분, 두 장이나 못 봤다. 콜버그의 여러분들 도덕성 발달 이론은 그 윤리 파트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능 이론들입니다. 예, 지능 이론들인데 조금 쉬었다 하십시다. 15분에 시작을 합시다.